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탄핵 이야기를 조금 더 할까요? 아니면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다음 주제로 다음 주제로 중요한 넘어갈까요? 정책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청장님께서 권 네. 박사님 원하는 대로. 헌법재판소 관련 시각들은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양 진영의 입장들이 유사하게 지역에서도 좀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네. 넘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딱 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홍 박사님께서는 이 현재의 결과가 어떻게 된지 예측을 하고 계시는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예측하죠. 탄핵 인용됩니다. 그렇게 돼야 하고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또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헌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국회에 무장 군인이 들어간 사실, 이것은 엄연한 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무장 군인이 들어간 사실, 이 또한 위반이기 때문에 그 외에 디테일하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진행됐느냐, 또 얼마만큼 잘못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의 부분이지 결과가 뒤집어진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5대3 정도, 5.5대 2.5 정도 예상을 하는데 탄핵 기각을 말씀하셨습니다. 기각을 이제 생각하는데 네. 그 꿈이 크신가요? 그래서 그 이유가 어찌 보면 말씀대로 이제 그 성향에 따라서 있는 재판관들이 이제 판단을 하겠지만 조심스럽게 그런 저를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비상계엄이라는 게 없었던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정말 정서상 혼란을 드리고 충격을 드린 거는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혼란과 충격 정도만입니까? 그런데 이게 유튜브라든지 이 방송으로 다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다 송출된 상태고 하니 우리가 알던 40몇 년 전에 정말 위험했던 그 군인들이 내란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즉 그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이 비상계엄하고 대통령께서 지금 하신 이 비상계엄은 바라보는 관점을 좀 약간 차이점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잠깐 조심스럽게 5대3 정도 예상을 하는데, 서울에 이제 전화를 해보면 저희 쪽인데도 인용된다고 확실하게 가지고 부끄럽지만 이제 사무실을 얻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5대3 정도의 예상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아까 홍 박사님 말씀대로 이 혼란스러운 게 빨리빨리 정리됐으면 좋지만, 그래도 이 법적인 문제, 공수처라든지 서부지법의 판사, 체포영장을 발표했던 판사라든지 말씀대로 위법적인 헌법 위헌적인 부분을 했던 사람들은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간에 꼭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 박사님, 우려돼서 하는 얘기인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엄연히 입법, 사법, 행정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헌법상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공화국이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국민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이념의 관계없이 존중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존중해야 되는데, 그중에 입법권이나 사법권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지 않으면,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또 사법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인간 세상사에서 잘잘못을 가려야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누가 가릴 것이냐. 현재 법원이 잘못되고 헌법재판소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누가 결정을 할 것이며 어느 기관에서 결정을 할 거냐, 그걸 우리는 숙연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앞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싸웠을 때 누가 사과를 먼저 하느냐, 그것과 똑같은 논리예요.
상대를 인정하면 됩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상계엄도 벌어졌고 또 이 비상계엄이 벌어진 상황에서 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잘못된 부분만 얘기하는 우리 권 박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신 똑바로 좀 차리면 저는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이번 탄핵 소추는 8대 0 만장일치로 인용된다.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고 의견을 싶습니다. 물어봤던 거였고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입법부와 사법부가 마무리 안 하시면 예, 계속 이 예, 주제로 예, 갑니다. 예. 저희들 그-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네. 입법부와 제가 한 가지만 요거 짧게 하고 네,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비정상적인 공수처가 왜 만들어졌을까? 입법부와 사법부가 다 존중받고 인정받고 있는데. 그거 몰라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몰라서 얘기 아까 말씀드린 입법부 공수처가 사법부 왜 만들어졌습니까? 공수처는 대한민국 사법권의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게 근데 아까 검찰이잖아요. 말씀드린 상권 분립이 정확하게 돼서 이 사람들은 말을 안 듣는데 왜 공수처가 만들어지냐면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공수처는 죄를 짓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은 죄를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자가 독단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통제 권한을 두자. 기존의 경찰이나 기존의 검찰의 힘으로서는 통제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공수처라고 하는 기관을 두어서 우리는 평상시에 관리하고 또 잘못이 있을 때 이분들을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기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렵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대통령이 계시면 상권 분립이 정확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사법부에서는 사법부 나름대로 책임을 가지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것이었고 그럼 지금 현재 검찰들도 법과 양심에 예, 그래서 따라서 마찬가지로 법관들이 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라든지 인권법이 연구에 된 거는 사실은 저희 쪽에서 바라볼 때는 이 판사분들이 법과 양심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군인들의 하나회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꾸 유튜브 보신다. 유튜브가 아니라 기존에 이 신문을 보더라도 이 이 부분은 우리 권 박사가 너무 극단적이시라고 극단적인 생각이고 또 내가 생각하는 범위나 또 다수가 생각하는 범위와는 요거는 다를 수 제가 있기 너무 때문에 말씀을 길어서 요 정도 예, 죄송합니다. 마무리하시죠. 예. 또 공부 많이 하셨던 이제 네, 또, 헌법재판소 관련 내용들은 저희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네, 네, 여기까지 이 부분은 일단 오늘 이 시간에 정리를 하고 네. 저희들 지역 관련 주제로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고준위 특별법이라고 국회에서 지금 본회의 상임위 통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관련해서는 지역 정치권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 궁금한데요. 이 부분 좀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또 인근에 있는 원전 근처에 있는 또 그렇죠. 예, 지역이세요. 저는 네. 그 여야 합의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번에 합의가 특별법이 통과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준위 방사석 폐기물은 저준위, 중준위, 고준위를 나뉘는데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가장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은 폐기물인데 주로 핵연료가 이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주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저는 법 통과가 잘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려스러운 부분은 대안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고준위 특별법이 왜 통과돼야 되는 부분은 제가 차후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 우려스러운 부분 이제 그 바라보는 관점 따라서 틀리겠지만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좀 대안을 내줘서 저희도 잘 몰랐던 부분을 좀 알아갈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사실은 너무 늦었다. 조금 빨리 시행이 돼서 이 부분을 조금 준비 기간, 즉 연구하는 기간을 조사하는 기간을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저는 여야 합의가 잘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권 박사님 바로 그 대한민국에서 핵 발전소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장군의 정치 지망생입니다. 그렇죠? 예.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생각할 때 이번 에너지 3법이죠. 예. 에너지 3법 안에 송전설로 관련 특별법 그리고 풍력에 예. 관한 특별법 그리고 고준위 특별법. 방패의 특별법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저 또한 여야가 협의에 의해서 일단 그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라는 것은 그리고 상임위에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서 우리 권 박사가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많이 있죠. 그 문제점들 중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고준위 그 폐기물은 실제로 그 동안에 어디 보관할 장소를 우리가 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 핵발전소 안에 보관을 해온 게 사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보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용량이 거의 차버린 발전소도 있고 또 앞으로 거기 관련해서 다 차버리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대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법 안에 적어도 2050년까지는 현재 방식대로 발전소 안에서 보관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이번에 허용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060년까지는 고준위 방패장도 만들어서 특별 보관을 하는 그런 법이 이번에 들어 있는데 문제는 이렇든 저렇든 우리 핵발전소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중앙 정부가 두 가지 측면에서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는 보상적 측면에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니 해도 보상도 중요하지만 주민 안전의 문제는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천만다행히 이 특별법 안에는 보상에 관련된 부분도 들어있고 또 안전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도 들어있다라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대로 왜 이게 고준위 특별법이 잘 통과가 됐냐면 아까 말씀대로 고준위 특별법 안에 먼저 국내 원전이 포화되는 시기를 보면 한빛 원전 같은 경우는 30년 그리고 한울 원전은 31년 그다음 고리 원전은 32년 뭐 월성은 37년 싱월성 원전은 42년 세월 원전은 좀 이번에 만들어지니까 66년 정도 되는데 여기가 이제 임시 저장을 하는 부분하고 중간 저장하는 부분하고 완전히 이제 밀폐 저장하는 부분을 찾는데 먼저 이 우리가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됐던 게 저도 찬성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아까 말씀대로 섭식 저장이라든지 건식 저장으로 가는 이 사용 후 이 핵 원료를 완전히 밀폐를 시키려면 지금 핀란드만이 지금 지하 500m를 이제 뚫어서 지금 2025년부터 가동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우라늄에 쓰고 난 이 핵 원료들이 몇십만 년 동안 계속 열과 방사능을 계속 유출하다 보니까 아주 위험한 문제를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60년대 할 때 60년 정도이 되는 부분이지만은 이 조사를 하고 이 지역을 찾기 위한 게 37년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래서 깊이 500m에 지하수가 나오지 않고 하강암으로 만들어졌던 지형을 찾기 위한 방법이 맨 마지막 이제 저장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지역의 이제 임시 저장 습식으로 이제 물 안에 이제 그런 거와 이제 건식 바깥에 이제 하는 이 저장하는 부분 때문에 아까 환경적인 오염이라든지 이 지역 주민들의 안정성, 위험성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이제 금전적이라든지 이렇게 보상 부분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이제 우리 공 박사님 말씀대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민들끼리 분란이 되지 않게끔 정확하게 투명하게 예산이 또 집행돼야 되고 그분들이 생활터전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또 만들어주는 것도 정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조금 더 제가 깊게 들어가면 제가 파이로 공정이라고 있더라고요. 원자력에서 파이로 공정이라서 우리나라는 핵 처리 시설이 재처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플루토늄이 발생되면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NPT 그 핵 확산 조합에 우리도 가입이 돼 있다 보니 그냥 사용한 연료봉은 만들었다 그 습식이나 건식 재처리는 못하고 우리는 보관밖에 못하죠. 그렇죠. 예. 보관밖에 안 되다 보니까 현행법에. 예. 그래서 이게 파이로 공정이라는 게 이 재처리해서 보관했던 방법이 미국 같이 공조를 해서 만드는데 여기 보면 플루토늄이 발생이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100개 정도를 지하에 완전히 밀폐시키면 이거는 1개 정도로 쪼매나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획기적인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민들의 안정성과 그것도 필요하지만 국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 전기를 사용하고 나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정리해 줘야 된다해서 이렇게 좋은 그 발전을 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곳을 고준위 특별법을 만들면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예산을 좀 더 투입시키는 게 어떻겠나. 그것은 이제 권 박사 얘기한 것은 미래형 원자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SNR. 그거는 소형 모듈하고 틀립니다. 소형 모듈하고는 조금 다른데 맞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현재 소형 원자로 SMR을 정부에서도 굉장히 앞으로 권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앞으로 2035년까지는 내륙 지역에 뭐 현재는 나와 있는 것은 경북 모 지역 이런 쪽에 SMR을 건설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소형 원자로는 기존에 있는 원자로보다는 안정성 측면에서 그렇죠. 굉장히 커지는 안정성이 커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감합니다. 예. 미래 원자로형으로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겠다라는 의미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권 박사가 관가하고 있는 것은 지금 뭐 섭식이든 건식이든 그 보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방식대로 보관을 하면 이 고준위 폐기물은 방사선이 언제 어떻게 누출이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후쿠시마를 보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가까이 살고 있는 우리 부산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국민적 저항에 의해서 방패장을 우리가 만들지 못했거든요. 겨우 우리가 방패장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은 경주에 방패장이 하나 있는데 30년 만에 건설 30년 만에 2016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2016년부터 그것도 고준위도 아니고 저준위 정중준위. 그렇죠. 예, 예. 저중준이죠. 예. 거기에는 보면 종사원들이 사용했던 장갑이라든지 뭐 의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관하는 게 저중준이 방패장인데 이 방패장을 만드는 데 30년이 걸렸다라고 하면 고준위 방패장을 만드는 데는 과연 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걱정들을 우리가 하지 네.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시민사회단체가 걱정하는 것들은 어쨌든 명문화시켰습니다. 임시 저장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원전 내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과연 최종 처리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찾을 수 있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우려가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지역 주변에 있는 원전이 핵 무덤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렇죠.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우려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 마지막 단계인 이 그 고준위 그 방패물을 저장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도 방패장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경주시 부지는 어쩔 수 없이 2005년도에 주민투표 실시해가지고 찬성으로 해서 중전이 방패장을 만드는데 지금도 많이 포화 상태가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하고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과 죄송합니다. 환경적인 부분과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은 참 이 해결 방법이 과연 뭘지가 저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그렇기 찾아볼 때문에 수 저희가 있습니다. 질문 드리는 거는 지역 정치권의 역할은 과연 뭘까 이거죠. 저희들. 그게 네. 그게 이제 전문가들만의 고민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게 시민 사회와 그리고 지역 주민 관련 기관 모두가 고민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네. 또 그 중심에 정치권이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정치권이 존재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관련 법안을 수정하든지 관련 법안을 제정을 하는 역할을 그렇죠. 국회가 하기 때문에 법안이 없으면 어떤 행정도 우리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형태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과연 우리 부산 지역에서 얼마만큼 그동안에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 시민의 관점에서 안전을 고려하고 또 시민의 관점에서 충분한 보상의 부분 이런 것들을 과연 위해서 부산의 정치권은 얼마만큼 노력을 했나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권 박사님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방패장을 만드는 것은 정말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경주 같은 경우에도 1,400m 지하에 이 방패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패장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면 지진에 취약한 전리가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또 지진 발생 지역이 아니다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안반으로 구성된 지형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지하권 1,000m 이상 내려가서 전체적으로 용량의 크기에 따라서 터널을 우리는 굴착을 하는데 그 터널 전체 구간이 안반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안반도 굉장히 양질의 안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적합한 조건에 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요소를 다 고려해서 검토를 해보면 과거에 서해안 쪽에 가능한 곳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했었죠. 위도. 네. 그다음에 경주는 스스로 진행을 했는데 거기 또한 경주가 동의를 하게 된 것은 바로 관련 법을 제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치권에서 어떤 그렇죠. 법입니까? 보상을 해주겠다. 예.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고 또 주민들이 생활에 편리하도록 공공시설을 만들어주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경주시가 받았고 경상북도가 받았고 또 인근 주민들이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도 전달되는 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안전한 위치를 찾아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려고 하면 법상 충분한 안전에 대한 것과 보상에 대한 것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그래서 측면에서 저도, 우리 정치권에서 맞습니다. 더 노력을 하고 또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보상 부분은 이번 여야 합의 때 이 부분은 지금 첨가가 된 것 같고 제정이 된 것 같고 첨가가 되었어도 예.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저는 이 국회의원 즉 입법기관에 있는 국회의원은 대표 발의로서 자기 얼굴만 안 흘린 게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들이 생활을 하시고 계시는 그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법이 피해가 만들어지는 법은 사실 개정을 시켜야 된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정이란 게 원자력 특별 고준위 특별법도 문제가 있지만 뭐 도로교통법도 뭐 20, 30년, 4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을 지금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 정말 피해를 입는 부분도 많고 어쩌면 학교 현장에 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지만 좀 아동 학대에 대한 부분 또 좀 선의의 피해자 선생님들이라는 이게 참 고통스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자꾸 개정을 해서 이렇게 수정 보완을 하면서 가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쳐다도 안 보는 좀 형태로 가다 보니 지금 말씀대로 지금 원자력에 대한 부분 우려 부분도 지금 보상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는 계속 개정을 하면서 수정 보완하면서 가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재처리 시설에 대한 부분은 말씀대로 37년 걸린답니다. 찾고 그 지압하고 또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 동안의 사례를 봤을 때 37년 네. 걸렸다라는 그렇죠. 것이지. 근데 요게 그런 것들이 다 합의가 되면 37년 걸릴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지금 준비가 부족했기 50년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는 임시 저장소와 중과 저장소 다음에 60년 정도까지 지금 유예 기간을 둔 게 한 25년 뭐 30년 정도 두는 이유가 그 층을 찾기가 쉽지도 않고 예산도 많이 들어간 부분이지만 결정적인 거는 이 고준이 이 방쾌 시설의 부지를 확보도 하지 않고 결정도 안 낸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이 한마디를 가져왔는데 이 주민들에 대한 부분도 필요합니다. 정치권에서도. 그런데 제가 희생을 하라는 것 아닙니다. 저도 기장의 고향이고 기장에 살다 보니 이 기장에 대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가는 부분은 저도 절대로 용납은 못하죠. 그러니까 좋은 의견이라든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도 토론할 수 있고 또 연구할 수 있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한 가지 제가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을 가져왔는데 어떤 건가요? 존 F 케네디가 61년 취임할 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제 마음속에 많이 기억이 남고 많이 새겨집니다. 그 말씀이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는 이 말씀이 저는 요즘 세대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성향을 가지는 부분에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는 걸 국가가 당연히 보호해야 되는 문제지만 이거는 4,500만 즉 미래 세대 우리 젊은 세대까지 이어지는 위험성을 가지는 원자력이라는 이 부분 때문에 사실 근처에 살아보지 못하면 모릅니다. 그런데 논란이라고 있을 수는 있지만은 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도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예를 들어 기장이라면 기장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전체가 포함되지만 그 옆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나중에 부지 선택을 할 때도 정말로 정부에서 밀어붙이다시피 공청회 없이 자기들 입장에서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분명히 조사를 하고 나서 이 부분에 지역민들이 살고 있는 분들에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하게 협의나 소통을 통해서 투명하게 정말 공정하게 해야 되지. 되돌아보면 우리나라는 이 정책을 펼치면서 공정하지 않았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 우리 홍 박사님 말씀 잘해 주신 게 이 여야가 합의했던 이 부분을 계속 주민들에게 피해 가지 않게끔 자꾸 소통하고 이 보상이라든지 정확하게 실제적인 그 자기 몸에 아니면 정신에 와 닿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원전의 이제 효용성에 대해서는 원전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200%라고 얘기를 하죠. 단 거기에 1000만 분의 1이라도 안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려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체르노빌 사건이라든지 후쿠시마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도 위험성은 충분히 있지만 그래도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례가 발생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부분도 무조건 안전하다 소리를 하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전문가라도.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나는 우리 기장 군민들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정책상에서 연료 형태, 에너지 형태의 부분을 앞으로 분담률을 좀 달리하자. 그래서 현재 원자력 발전소가 분담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는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런 30% 정도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원자력 발전소 부분의 전력 생산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리고 비용도 절감하면서 효과적인 또 저탄소 형태
그러니까 풍력이라든지 그리고 태양광이라든지 지열 발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친자연형 또는 재생형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전 세계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우리나라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더 높이느냐 하는 관점도 우리는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제가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 원자력 발전소와 그리고 풍력이나 태양광, 지열 발전소 이런 등등의 RE 100에 해당되는 이런 에너지원들 외에 나머지는 결국은 석유 가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석탄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지구를 멸망케 하는 가장 근원이 CO2라고 얘기를 하는 이 상황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보자. 제가 말씀드리면 네. 또 제가 말씀 또 정치인 같아 또 이렇게 우리 공 박사님께서 말씀하실까봐 네. 말씀드린 게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 사실 아리백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태양열에 대한 부분은 전 국토를 파헤치듯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4, 5년 정도 지나고 나는데 그 부분이 정책적인 부분, 정책은 꼭 성공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성공 못 했지만 사실 태양광에 대한 부분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좀 실패했던 경우다. 네?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아까 말했던 텍소미아래 가지고 텍소노미래 가지고 우리나라 그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에서 원자력이 CEO를 하지 않는 데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게 이제 고준위 방패물 처리장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아리백에 대한 저탄소에 대한 부분을 인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많이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게 이 소형 모듈 원자로 요 그 SMR에 대한 부분을 정말로 이거는 그때 제가 우리 홍 박사님 말씀드렸을 때 그 해수 담수화에 대한 문제를 할 때 이 담수화를 만드는 과정이 이산화탄소가 상당히 CO가 배출이 상당히 많답니다. 열량도 많고 에너지 소비도 많다 보니 실질적으로 볼 때는 일반 전기를 사용했을 때는 이거는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어쩌면 결론이 나온 것 같아서 그 해수 담수화를 돌릴 수 있게끔 만드는 에너지원이 뭐냐면 아까 SMR 소형 그 모듈 원자로가 네.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네. 지금 산간 지역 10만 명 정도가 사용을 할 수 있답니다. 에너지를. 그래서 이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국가 정책으로 그렇게 가는 예, 것이고 예, 가는 게 맞다고 자,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이제 한 말씀만 마지막. 네. 네. 문재인 정부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고리 원자력 1호기를 폐로를 시켰지 않습니까? 완전 정지를 시켜서 이제는 해체 작업을 하기 위한 법안도 마련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왜 폐로를 시켰느냐? 원자로를 발전소를 만들 때 설계 수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설계 수명이 30년입니다. 그 30년이 도달된 고리 원자력 1호기를 10년 더 연장을 해서 현재 40년을 썼단 말이죠. 40년을 써서 그 설계 수명이 다한 플러스 10년이 된데도 불구하고 또 더 쓸 거냐 말 거냐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었고 논쟁이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결정을 했던 게 설계 수명을 가급적이면 지키자. 그리고 설계 수명 1회에 한해서 예를 들면 플러스 10년이면 4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만들어졌던 고리 원자력 1호기라든지 2호기 이런 사항에서는 현재의 기술보다는 훨씬 뒤떨어진 그런 기술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이 더 발달될 때까지는 이런 원자로에 대해서는 폐로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폐로를 한 것이지 전면적으로 원자로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현재도 그 전체는 유지가 되고 있다. 자, 제가 개입을 아니 요거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왜 30초만. 말씀드리냐면 예, 예. 요에 대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정권 때 사실 원자력에 대한 생태계를 많이 파괴시킨 건 맞습니다. 토대를. 그다음에 태양광을 아리백을 위해서 저탄소화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설치를 했지만 지금 그 효과가 미미한 게 벌써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청사포에서 풍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 104개 정도의 풍력 발전소를 만들려다가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은 현재 자, 엄청난 발전을 저희- 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저희 사실 네. 이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친환경 발전까지 저희가 예, 얘기가 죄송합니다. 들어가면 저희들 오늘 예. 점심 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 이 얘기는 저희들 어쨌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예. 왜냐하면 지금 두 분 패널들의 시원한 여름을 나기 위해서 에어컨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를 아우, 비워두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우리 저희 여름에 이 찜통더위에서 방송을 해야 너무 되기 많이 때문에 말았습니다, 네. 오늘. 자 여름 방송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자 에어컨 공사를 하러 여기서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